이제 자화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앞전에 이제 자화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본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라는 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시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또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론적인 부분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일단 이 시의 성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부분만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결론이 끝에 나옵니다. 그죠? 결론이 끝에 나오. 영어는 어때? 영어는 동사가 문장에 좀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말이라는 게 일단 앞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항상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언어의 어떤 분위기, 느낌을 잡을 때 끝부분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끝부분. 보면, 자, 이 자화상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만 볼까요?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있습니다. 갑니다. 그리워집니다.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공통적인 게 뭡니까? 뭔가 비읍니다. 그죠? 공통적인 게 다 비읍니다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다정하게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느낌. 그리고 보면 사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 뭐 가엾어집니다, 미워집니다, 또 미워집니다, 막 그리워집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나약한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은 일단 고백적이다. 고백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반성적인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찰적이라고 그러죠. 성찰적. 그래서 이 시는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읍니다로 끝나요. 비읍니다로 끝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자, 그러면 요거 말하기 이전에, 만약에 근데 비읍니다로 안 끝나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다로 끝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로 다 바꿔 볼까요? 가만히 들여다 본다, 있다, 돌아간다, 가엾어진다, 쭉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장이 좀 딱딱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은 안 들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신문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비읍니다로 이렇게 높임법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하는 느낌, 옆에서 말하는 느낌.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체라고 하냐면 입구자를 써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느낌, 구어체라고 해요. 구어체. 구어체. 직접 옆에서 입으로 말하는 느낌. 입으로 말하는 구어체의 반대는 그럼 뭐죠?
구어체의 반대를 문어체라고 해요. 문어체. 글 읽는 느낌. 이게 문어체. 글 문자 써가지고. 근데 문어체가 아니라 직접 말로 하는 느낌. 이런 걸 구어체라고 하죠. 그래서 구어체와 문어체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는 구어체의 느낌이 난다. 왜? 비읍니다로 끝나는 게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꼭 직접 말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로 시 전체가 산문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문적이다 이건 또 뭐죠? 이게 시를 이게 사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간이 이렇게 연과 연 사이가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다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다 붙이면 이거 그냥 산문 아니에요? 산문에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했기 때문에 산문과 운문을 또 구분 못할 수도 있는데 산문은 시가 아닌 게 산문이에요. 그래서 산문이 아닌 거를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은 시를 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과 연 사이에 이 공간을 딱 붙여버리면 사실은 거의 산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산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과 연을 나눠줬잖아요. 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산문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문적이다. 그래서 산문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라는 거죠. 아이고 너무 많이 선생님이 써가지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모두 깨끗이 지웠습니다. 지우고 다시 다시. 자, 이제 이 시의 이제 성격을 그렇게 아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시는 이연을 볼까요? 이연을 보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막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나열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산문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 안 해요. 산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하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이게 산문적인 표현이거든요. 산문에서는 이렇게 굳이 막 여러 개를 나열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한두 개 얘기하고 뭐뭐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버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는 뭐다? 이 나열을 하나하나 하면 이걸 다 읽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도 어쩌면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 그래서 시적인 그런 표현법을 뭘 썼느냐? 이게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을 쓴 거예요. 열거법을 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거법을 일단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산문이 아니라 왜 시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화상은 보면은 나름의 반복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시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반복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리 나리 개나리 그런 노래 동요 알죠? 동요. 동요가 사실은 시잖아요. 동시.
나리 나리 개나리 뭡니까? 시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 그렇게 따지면 이 자화상이라는 시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복을 많이 한다. 어디에서 반복합니까? 비움 니다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상당히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도 반복이 돼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도 반복이 됩니다. 돌아갑니다도 많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사나이라는 말도 굉장히 반복이 돼요. 많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우물이라는 것도 많이 반복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연과 마지막 6년이 거의 통째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물론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다.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2년과 6년을 또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요게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추가.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되면서 여기 이 2년의 어떤 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느낌, 좀 더 수준을 이렇게 위로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점점 세지는, 강해지는 느낌. 점점 층위가 올라간다. 그래서 점층법. 점층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운동주가 자아 성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좀 더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6년에서 보여준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가엾어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자기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점층법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거, 반복, 점층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기에 6년에 보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뭐처럼 뭐뭐하다 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직유법이라고 직접적으로 비유했다. 그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과거에 자기 자신의 순수했던 모습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장면이라고 자화상 1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 직유법 추억처럼이라는 것은 과거의 윤동주와 현재 윤동주를 연결해주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점층법, 추가, 직유법.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시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게 쉽게 지워지니까 너무 좋아요. 칠판 수업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영상 거꾸로 가기 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은 또 요런 또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한 칠판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연. 이 시에서 2연과 마지막 6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2연에서 보면 이 우물 속 세계가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있고 순수한 세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에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어요. 파란 바람은 뭐죠? 뭔가 시원한 바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게 가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가을이 되면 선선해지고 시원해지죠. 그죠? 그리고 파란 바람이 불기 위해선 구름이 흘러야 되고, 그죠? 하늘에 펼쳐지면서 바람과 가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질서와 조화. 그리고 이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게 또 아름다운 거잖아요. 또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죠? 이게 다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모습은 우물 속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우물 속 모습은 누가 보고 있어요? 화자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모습 속에는 화자도 있어야 돼요. 한 사나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나이는 3년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나이는 왜 여기에 끼지 못하고 밖에 혼자 떨어져 있느냐? 그거는 이 사나이가 이 아름다운 순수한 완벽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나이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고 순수하지 못한 존재인 거죠. 왜? 이미 창씨 계명을 했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식민지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조화롭지 못하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연 속에 화자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앞전에 우리가 자화상 1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쭉 내면적인 성찰과 고뇌의 과정을 겪으면서 뭘 발견을 합니까? 그리워진다.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죠. 과거에 순수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지막 6년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2년과 6년이 이런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막 학습활동 막 나오죠. 이게 선생님 다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학습활동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다 하지 않고 과감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이 5번을 해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자화상을 다른 시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가 뭐냐면 똑같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시인 이육사라는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 절정과 윤동주의 자화상을 비교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육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름인가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고 뭐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 번호가 있잖아요. 자기 번호. 그 번호가 64번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육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절정이죠. 절정. 절정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최고의 단계. 이걸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절정은 고통의 절정이에요. 고통의 절정.
이육사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1910년 일제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었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40년대 초반, 이때에 일본이 아주 극렬하게 우리 민족을 억압했어요. 그때 막 일본이 막판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겨야 되니까 조선인들을 총알바지로 막 데려가고, 이때 또 그 간악한 짓을 했던 게 그 위안부, 당시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위안부 문제가 벌어졌던 것도 다 이 194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육사라는 사람은 이 시기에 쌤이 알기로는 4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갔었어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 절정이라는 게 고통의 절정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년부터 보니까 1, 2, 3, 4연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 이육사님의 할아버님이 한학자였어요. 한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던 그런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이육사가 한문 교육을 아주 열심히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시를 한시라고 하죠. 한시. 한시인데 이 이육사가 시를 쓰면 이게 저절로 한시처럼 이런 구조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딱 4단계로 나눠져요. 4단계. 4단계로 딱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 곤충을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머리, 가슴, 배로 나누죠. 그죠? 논설문을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죠. 그러면 4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4단계로 나눌 때는 기, 승, 전, 결로 나눕니다. 여기 기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일어날 기자예요. 뭔가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승은 이게 막 더 발전이 돼서 쭉 올라가는 거. 전은 절정으로 딱 올라가서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전이고, 결은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승전결이 한시의 구조입니다. 한시가 이렇게 보통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터 보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매운 계절, 겨울이겠죠. 막 춥고 힘든 계절. 채찍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이게 뭐 일제시대에 쓰여진 시니까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감이 잡히죠. 이게 뭐 일제의 탄압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탄압. 일본이 일제 말기에 아주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죠? 전쟁까지 일으키고, 전쟁을 하면 또 이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에서 막 쌀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우리 먹을 거를 다 전쟁 물자로 다 써버리고, 사람도 막 끌고 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당시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이육사님은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일제시대에 일제의 탄압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조선 그 한반도에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시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쫓겨나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주라 간도라 막 이런 데로 갔죠. 그죠? 그래서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에서 일제 탄압에 의해서 위쪽으로 쫓겨난 거죠. 몰려간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기입니다. 기. 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승을 보겠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한계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이라는 건 아주 높은 지역이죠. 이 고원 지역에서는 우리 인간이 버티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원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누가? 본인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반도라는 넓은 곳에 있다가 북방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에서도 어떤 작은 공간인 고원, 그 위에 또 서리빨 칼날진 칼 위에 칼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 극한의 상황입니다. 극한. 극한의 상황. 극한의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입니다. 전. 이제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전입니다. 전. 보세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 꿇을 만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그리고 이건 또 한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극한적인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수조차 없다. 이제는 항복도 못하는 거야. 그죠? 이젠 뭐 항복할 그런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아예 꿇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항복 하면 더 살려줄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상황인 거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눈을 감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현실이 너무나 극한의 상황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현실에 살짝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의 정신력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죠.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이 아픈 시절을 이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보세요. 일제시대가 오히려 무지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자, 그런데 여기서 무지개가 어떻게 강철로 될 수 없는 거죠. 무지개는 이렇게 순간 어떤 우리 시각적인 환상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이게 강철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에서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되지만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역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초국의 의지, 초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희 이육사님은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아마 우리가 해방이 된 게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1944년인가 45년 8월 이전인가 불과 광복을 얼마 안 놔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만 더 버텼어도 아마 광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육사님의 절정이라는 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육사님은 우리 앞에서 배운 윤동주의 그 자화상 시하고는 좀 느낌이 또 많이 다르죠. 그죠?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자화상의 어조, 말투, 어조라는 건 말투죠. 자화상, 자 우리 다시 자화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깐 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와 우물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가고 가엾고 막 이런 내용이죠. 그죠?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자화상의 어조를 정리를 해보죠. 자화상의 어조는 뭐뭐 합니다 해서 고백적이라고 그랬죠. 고백적이고 고백적인 느낌이 나는 거는 뭐 때문이다? 비읍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고백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절정은 어때요? 절정은 비읍니다로 끝나지 않죠. 뭐뭐하다, 다로 끝납니다. 그죠?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정의 어조는 딱 잘라서 이게 단정적 어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단정적 어조. 이거는 뭡니까? 다를 사용해가지고 단정적 어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뭐합니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솔직하게 보여주고 반성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적 어조죠.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적 태도. 반면에 절정이라는 이 시는 어때요? 자기를 성찰한다기보다도 그거보다는 굉장히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의 초인 아닙니까? 초인? 그죠? 초국의 의지죠. 그래서 이 절정은 의지적인 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더 뛰어난 분이냐, 어느 분이 더 훌륭한 분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각자 다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동주든 이육사든. 그리고 윤동주도 결국은 독립운동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계속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의 소극적인 모습을 반성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윤동주도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고 이육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방 거의 불과 뭐 몇 달 안 놔두고 역시 윤동주도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뭐 비교를 해서 어느 분이 더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의 자화상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이 시의 화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자아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시까지 쓰는 건 여러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물론 시를 쓰면 좋죠. 시를 쓰면 더 좋고, 시가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는, 자, 첫 번째, 자신을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죠? 자신을 성찰하는 산문을 써도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두 번째가 안 나오네. 두 번째는 역시 자신을 성찰하는 운문. 여기서 이제 뭐 제목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보자고 했으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선생님이 과제 제출하는 거를 이제 추가해서 나중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훌륭한 두 분들의 시를 배워가지고 좀 부담스럽나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에서 자신을 잘 성찰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